재테크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승모입니다. 오늘은 대출금 상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 필요하지 않아도 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나는 평생 동안 나는 대출을 받을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큰돈이 지출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은행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상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얼마를 빌릴 수 있을까? 내가 이 돈을 빌렸을 때 얼마만큼의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상환 방식을 그냥 아무거나 막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모를 앞으로의 미래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상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노티스와 또 여러 가지 팁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총 이자액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내가 100만 원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총 이자액의 액수는요, 대출 금액이 클수록,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동일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 방식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총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총 이자만을 생각하고 상환 방식을 선택한다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는 가장 많이 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과 만기일인 시점, 뭐 예를 들어서 만기일이 5년 뒤다, 10년 뒤다, 20년 뒤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돈의 가치가 현재의 시점과 10년 뒤의 시점과 그 돈의 가치가 같냐 다르냐. 물론 돈의 가치도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경 변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이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뭐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지만 앞으로 좀 더 개선되어서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소득은 크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중도 상황을 계획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중도 상황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다양한 상황 방식 중에서 이 상황 방식이 어떤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각 개인에게 놓여진 이 환경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 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만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플랜 정도는 계획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 방식이든, 오늘 이제 상황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어떤 상황 방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갚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연체 없이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내가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상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표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의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을 계산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비용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율이 높은데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원금 비율이 높아지고 이자 비율이 낮아지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금액을 갚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아무래도 덜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관리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지만 초반에는 이자 비용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내가 상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간에 내가 확인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중간에 중도 상황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예상보다 많이 남아있는 원금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또 중도 상황 수수료가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대출금을 받을 때 중도 상환을 고려하고 있냐,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상황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원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상황을 내가 고려하거나 또 단기 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부적합한 상환 방식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면요,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1회차부터 60회차까지 내가 대출금을 상환을 해. 그러면 이자는 계속 줄어들고 원금은 늘어나는 구조. 하지만 매달 내야 되는 돈은 똑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내가 20회차 때 중도 상환을 하려고 해.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원금을 적게 냈어요. 뭘 많이 냈냐? 이자를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도 상환을 고려하고 있었다라면 좋지 않겠죠. 왜? 내가 앞서서 낸 거는 뭘 많이 냈다? 이자를 많이 내고 원금을 덜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이거는 내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원금 균등분할 상환은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금, 그러니까 빌린 돈을 균등, 일정하게 상환, 매달 분할로 납부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을 일정하게 매달 상환하면서 원금의 잔액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달라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은 매달 똑같이 냅니다. 하지만 이자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왜? 원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내가 내야 할 이자의 부담 금액은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간다면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초기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진다라는 거.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환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내야 하는 이자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초기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다라면 이 앞으로 부담감이 줄어드는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황이 유리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 2일 날에 일시에 내가 상환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제 소액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만기 일시 상환은 이제 담보대출 이제 상품을 이제 다루는 대출 상품에서 주로 쓰이는 이제 상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그냥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이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만 지불하다가 만기 시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이제 마지막 달의 이자를 한 번에 이제 상환하는 방식을 이제 뜻하는데, 만기 시까지 이자 비용만 지출하기 때문에 대출금 운영에는 부담감이 적겠죠. 반대로 만기 시에는 큰 금액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액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제 했을 때는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이럴 경우에 많이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이 세 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거치식 상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거치 기간을 두는 거예요. 거치 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기간이 이제 지날수록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채증식 상환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치 후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식은 정해진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내다가 거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총 이자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증식 상환은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이런 담보대출 상품군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상환 초기에는 월 불이익 금액이 낮다라는 거. 하지만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 거치식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내다가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나눠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대출받는 돈을 길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주택을 내가 구입했을 때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 상환하는 방식을 크게 나누면은 뭐 4개일 수도 있고요. 또 더 쪼개면은 더 다양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걸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요. 내가 대출 원금을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총 이자에 대한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연 6%, 그러니까 평균적인 대출 이자 비율을 그냥 6%로 잡았습니다. 자, 6%를 잡고 내가 1억 5천만 원을 빌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은행이 빌린다고 한번 예상을 해본 겁니다. 자, 원금 균등분할 상황을 했을 때 총 이자 5년 동안 6%를 낸다고 하면은 나는 2,287만 5천 원을 내야 되고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선택하게 되면 2,399만 5,214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원금 균등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비교를 한다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기일 일시 상환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4,500만 원 확 늘어납니다. 거치식 상환 경우는 3,637만 5천 원. 그러니까 모든 전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기일에 한 번에 갚는 것보다 원금을 같이 플러스해서 내는 것이 좀 더가 아니라 좀 많은 금액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월 납부액을 살펴보면요. 당연히 원금 균등분할 상황이 높겠죠. 하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부담 금액은 줄어든다고 했죠. 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황은 자, 얘는 289만 9천 원. 그러니까 원금 균등분할 상황보다는 적겠죠. 적다 보니까 이자를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원금 균등분할 상황은 초기 부담금이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월 납부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황은 월 납부 금액이 어차피 마지막 내가 한 방에 이제 턴키로 대출 원금을 갚기 때문에 월 납부 금액이 원금 균등분할 상황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황을 비교해서 본다면 저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월 납부액이 여기 쭉쭉쭉쭉쭉 놓고 보면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황이 좀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 결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라고 판단할 수만은 없겠죠. 왜? 내가 중간에 상환을 할 것이냐, 내가 지금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느냐, 내가 매월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수준인 대출 금액이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개인에게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상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내가 매월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나는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직접적인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대출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 진행이 가능한 사람이냐,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이 돈을 빌렸을 때 얼마만큼의 이자율로 이 돈을 갚아야 하느냐, 이때 이 대출에 대한 가능성과 대출 금액의 크기 그리고 대출의 이자율, 이 세 가지는 딱 하나의 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 등급.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액 크기, 이자율, 가능 여부, 대출 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에 대한 관리를 대출을 한번 진행하셨던 분들이 향후에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신용 등급 관리하는 1편과 2편 올려놨으니까요. 꼭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올려놓은 대로 6개월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히 신용등급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용등급이 5등급이라면 더 빠른 속도로 1, 2등급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그 1등급까지 맞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1등급까지 가는데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신용관리는 또 하나의 재테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빌려도, 내가 지금 당장 1억을 빌려도 대출 이자가 1%인 사람과 5%인 사람의 차이는 땅과 천지 차이입니다. 1억에 5%면은 500만 원이에요. 1%면 1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의 차이를 절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신용등급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결국에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용등급과 이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중요한 거
얘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환 방식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갚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 그 한도 내에서 대출 상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를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